저는 마치마을 성사단지 예비주민대표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306동에 살고 있고요. 2001년부터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단 바로 저희 LH하고 KB 부동산 식탁의 발표를 듣고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그때 질의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H 한국토지공사에서 먼저 발표가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LH 성남권 미래도시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유광희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25분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발표 자료 위주로 해가지고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원장님이 원래 15컷수를 좀 압축을 해달라고 했는데 압축을 하려다 보니까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할 수 없이 한 35컷 정도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거 지금 목차는 사업 안정성, 신뢰성, 주민 부담과 수익성, 사업 추진 방식과 일정, 주민 권익 보호 장치, 기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다음, 사업 안정성 및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 설립 목적은 읽어보시면 되고, 이게 2009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62년에 대한주택공사하고 79년에 한국토지공사 설립된 거라 통합이 돼가지고 2009년에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보시면은 저희 법정 자본금이 65조 정도 되죠. 그렇죠. 그리고 주주명에 보면은 정부가 지분율을 한 85%,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 한 10%, 추진은행이 한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비사업 추진 실정 및 현황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는 주택도시 전문 건설 기업으로서 되게 시행한 지가 오래돼서 신탁회사랑 이렇게 1대1로 비교한다는 건 좀 말이 좀 안 되고요. 신탁회사는 어차피 16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보면은 사업 유형에서 시행 중인 곳이 거의 한 300곳 정도 되고 중공이 한 128곳, 공공재건축 3곳. 저희는 주로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재개발을 많이 했죠. 재개발이 9곳 143만 제곱미터, 또 여기 보면 20곳 127만 제곱미터 이 정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 안정성이면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23년 기준으로 해서 뭐냐면은 외국 신용평가 회사인 S&P 무디스 피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트리플 A가 최고 등급입니다. 제일 안정적이다라는 트리플 A를 받았고요. 밑에 보면 이제 국내 신용평가사가 있습니다. 국내 신용평가사에는 에서 받은 거는 제가 잘못 말했네요. 위에 있는 게 국내 신용평가사에서 받은 게 다 트리플 A이고, 해외 신용평가 S&P 무디스 그 다음에 피치에서 받은 거는 최고 등급 바로 아래인 AA2, AA, AA-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재무 현황을 보시면은 지금 24년 기준에서 자산이 약 234조, 부채가 한 160조, 그 다음에 남은 자본은 한 74조 정도 됩니다. 부채 비율은 한 220% 정도 됩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자금 조달과 전담 인력 투입 계획입니다. 조달 금리는 약 4% 정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도시기금을 조달할 경우에는 약 4에서 4.2%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자금 조달할 때 저희가
채권 조달이 한 80% 정도 차지를 하고 20% 정도가 뭐냐면 현금 융통도 있고 주택 도시 기금이나 여러 가지 기금 활용한 게 나머지 2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은 전담 조직이 31개 팀, 인원은 한 340여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 분담금 산정 방식과 사업성 분석의 주민부담과 수익성에서 하는데요. 모든 분석은 현 시점에 추정값을 적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전정후 자산 가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법인에서 의뢰해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성 분석 결과는 그 시점이나 그거에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에서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성 분석 결과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 시행 전에 한 번 하고 사업 중간에 한 번 하고 기본적으로 또 이제 맨 마지막에 관리처분 인가 때 그때 확정이 되잖아요. 그때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 시점에 정식 감정 평가 등에 의해 비례율 및 개별 분담금 등이 결정이 됩니다. 다음. 그러니까 비례율 뭐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종전 자산가의 총액이 분모이고요. 분자가 이제 종자산 평가 총액 마이너스 총사업비, 총수입 마이너스 총지출이라고도 하고 총수입을 총매출액이라고도 하고 이 총지출은 총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추정 분담금은 어떻게 하느냐? 권리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는 건데요. 이 권리자 분양가 즉는 어차피 관리처분 단계에서 그 감정 평가에 의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 권리가액은 어떻게 나오냐? 우리가 그 사업성 분석을 하면 그 비례율이 나오잖아요. 그 비례율에다가 종전 자산 평가액을 곱하면은 현재 권리가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권리자 분양가가 조금 더 비싸다 하면은 권리가액에서 빼면은 이게 분담금이 되는 거고, 만약에 사업성이 너무 좋다 그러면은 권리자 분양가보다 권리가액이 더 높다라고 하면 이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공사비 산정 기준은 제가 24년 기준을 한번 이렇게 예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송파 거여, 중랑구 중화구구역, 동대문 전농구구역, 성북구 장리구구역. 여기가 지금 보면은 평당 한 780만 원으로 지금 다 해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 25년의 경우에는 지금 평당 850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25년에 이제 공사비가 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 공사비도 시점에 따라서 많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주시죠. 수수료 산정 기준은 저희는 이제 총 사업비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 위원장님 그 자료에도 보니까 다 분석이 돼 있는 것 같던데, 저희는 이제 총 사업비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현재 그 땅은 다 있잖아요. 그 아파트 땅은 현재 구비돼 있으니까 땅값은 제외를 하고 현재 건물을 철거해서 새로 건물이 세워질 때까지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체의 비용이 뭐냐? 직접적으로는 공사비, 간접적으로는 부대비. 부대비라고 하면 각종 뭐 설계비, 감리 용역비, 아니면 뭐 등기 비용도 있고 그 안에 뭐 어떤 그 세무나 뭐 변호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간접비들을 다 포함한 거고요. 그러니까 보상비 현금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나는 재건축을 주택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는 현금 청산비, 그리고 금융비용, 아까 저희 조달금리가 한 4% 정도 내외라고 하셨잖아요. 그 금융비용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총사업비라고 하는데요. 2에서 한 2.5%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다음 이거 선도구역 추진 절차 예시인데요. 이거는 뭐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신규 절차가 주민대표단 구성하고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신규 절차가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27조에 의해서 국토부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그 주민대표단이 일단 임시대표단이기 때문에 임시대표단이면 약간 비법정 기구잖아요. 그러다 임시대표단이 비법정 기구가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갑자기 사업이 좀 좌초되거나 그러면 책임 소재나 권한 의무 그런 거를 하기가 되게 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초반에 그 어떤 이 주민투표단에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이 추가가 됐다. 그 이유는 여기 보면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유는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성남시 도시정비기본계획 일정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그 저번에 그 주민설명회 때 발표했던 자료를 제가 이거를 여기 참조해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은 2단계 사업 시행이 26년에서 27년에 인허가를 이행을 하고 계획은 28년에서 31년 동안 뭐 이주 및 공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만약에 2차 물량이 이제 인허가 같은 절차를 이행을 한 2년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사부터 해서 이주 및 공사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주민하고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뭘 할 거냐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뭐 홍보 영상 제작이라든가 안내 자료 제작, 소식지 배포, 그다음에 주민 대표단 지원하고 사무실에도 주민 상담소 운영, 상담 인력 교육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안내 자료 같은 거를 저희는 이렇게 설명 자료 같은 거를 필요할 때마다 제출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그다음 우리 동네 소식지라고 해서 이렇게 보면은 뭐 거여새 마을 구역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재건축 그 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이런 거를 배포를 해서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궁금증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다음 보시죠. 주민 지원방은 주민 대표단 구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 대표단이 이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지위를 부여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 진구에 대한 것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통합재건축이 어떤 거 지금 홍보도 해드리고 주민상담 및 의견 수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 협약 체결 및 지원, 저희가 MOU 체결 같은 것도 저희가 뭐 안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민대표단 분들이 보고 선택을 할 수 있게 좀 이런 협약 체결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요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대표단 사무실 개소입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단이 이제 활동을 하려면 현재 보면 뭐 관리사무소를 뭐 임시적으로 회의실을 운영을 한다든가 뭐 이런데 그것도 이제 주민대표단 분들마다 좀 특성이 틀리더라고요. 어떤 주민대표단은 저희가 뭐 사무실을 좀 새로 개소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 돈인데 우리는 여기 관리사무소 회의실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를 사용하겠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다 그러신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주민대표단 사무실을 원하시면은 개소 및 운영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상담 상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무래도 뭐 상담소,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이 재건축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범적으로 장위주구역, 거여새마을, 성북, 상계삼, 천호, AD 1-1 등으로 지금 확대 시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주민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이제 상담소에 있는 그 직원들도 이 재건축에 대한 거를 모든 거를 다 잘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현장 상담 인력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민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주민권익 보호장치 다음 저희는 한마디로 그 전문성이나 투명성에 기반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게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저희가 공공이니까 안정적으로 사업 시행이 좀 가능하고요. 공공의 신용으로 리스크 및 좀 안정성이 보장이 된다. 그리고 저희는 뭐 어차피 뭐 아시겠지만 도시주택 전문 기관으로서 역사가 깊은 기관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 전과정 관리 감독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전문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기업이니까 항상 뭐 국정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정기국회 같은 데서 항상 또 거기 감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업무 그거에 대한 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투명한 사업 추진의 하나의 어떤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사업 주체별 시행 방식 비교인데요. 이 노특법의 특징은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이 도정법은 막 틀렸어요. 뭐 공공시행은 이제 지금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 뭐 3분의 2, 뭐
신탁회사는 4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 동의율이 틀려졌는데 사업 시행자 동의 요건이 지금 공공이나 조합이나 신탁이나 다 똑같습니다. 즉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 이상이면은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을 다 만족을 합니다. 이거는 아마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토부에서 그렇게 이 법을 개정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빠르게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기구는 저희는 주민대표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조합은 조합총회, 신탁사는 정비사업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 밑에 두 번째 보면 사업비 조달 방식은 저희는 이제 자체 조달 및 기능융자로 해서 조달을 하고 있고, 조합이나 신탁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총사업비의 2 내지 2.5%, 그 다음에 신탁은 총 매출액의 한 일정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은 저희는 모르고요. 일정 비율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주민하고 주민 대표와 함께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차피 저희가 저희 회사하고 주민 대표 회의하고 주민 대표 단위 되겠죠. 하고 약정을 맺게 됩니다. 약정을 맺게 돼가지고 양자 간의 어떤 권리나 의무, 역할이나 이런 걸 규정을 하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민대표회의는 법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 47조에 보면 주민대표회의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또 주민대표회의에서 그 시공자도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주민대표 단위라는 게 뭐냐면 주민을 대표해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의견 제시 및 협의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주민의사 결정 반영, 이거는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LH는 그냥 시행자로만 참여를 하고 시행이 끝나면은 저희는 그냥 없어지고 뭐 저희가 했다는 게 남는 기록은 특별히는 없습니다. 뭐 어떤 그 시청이나 뭐 도청이 나와도 거기에 이제 시행자로는 남아 있지만 단지가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은 뭐 LH 여기는 어차피 민간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했다는 그런 건 나와 있지는 않고요. 어차피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도 지금 다 보시면은 저희 LH가 했지만 LH가 했다는 거는 어차피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공사 선정 브랜드 사용도 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시공사 선정해서 원하는 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마감재, 조경 뭐 이런 것도 주민대표회의 및 총회에서 다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이따 소개도 시켜드리겠지만 레미안, 푸르지오, 뭐 더샵, 자이, 이편한상, 힐스테이트 다 이런 브랜드 쓰고 있습니다. 민간 재건축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공공건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죠. 주민들이 민간 브랜드를 원하면 민간 브랜드를 사용을 하고, 아니면 또 원하는 어떤 다른 네이밍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 말고 이렇게 그 시공사 말고 이런 다른 네이밍을 하는데 많이 있잖아요. 뭐 잠실에도 뭐 트리지움, 엘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네이밍을 해줘도 되고, 그거는 이제 주민 대표단이 다 주민 대표단하고 주민이 다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보시죠. 기타, 이제 마지막에 정비사업 추진하는데요. 지금 2016년 10월에 입주한 게 안양시 만안구의 레미안 안양 메가트리아라고 해서요. 이때도 삼성물산하고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했었죠. 총 한 4,250세대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성남이죠. 수정구의 산성역 자이 프로지오가 23년 10월이면 재작년 10월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여기도 GS건설하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해가지고 여기도 세대수가 많아요. 4,774세대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 다음에 지금 송파, 거여, 새마을, 레미안, 자이도 아르케인데 30년에 지금 입주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여기도 삼성물산하고 GS건설 총 한 1,678세대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대문에 있는 전동부구역 힐스테이트 클래식 9, 여기도 현대 엔지니어링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름이 다 보면 민간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름이 다 이런 식으로 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주요 진입이 다 분양가 산정 기준은 뭐라고 이제 그때 여기 보시니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민간 재건축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민분들과 협의 및 시세를 반영한 일반 분양가를 산정을 한다. 즉, 이제 뭐냐면은 공공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 심의위원회라는 게 아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양가를 산정을 해가지고 분양가를 너무 고분양가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차피 공공건축이 아니라 민간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저희 회사 자체 내부 상황에 내부적으로 그 분양가 심의라기보다는 분양가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경기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거를 주민하고 주민대표단과 협의를 해서 일반 분양가를 산정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보장 이익과 초과 이익 배분 방식과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보장 이익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감정 평가에 따른 사업성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분담금이 결정이 되고요. 사업성이 매우 좋은 경우에는 이제 환급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까지 가려면 한 2년에서 한 3년 사이에 그 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반 분양가가 좀 더 높게 경기 상황이 더 좋아지면 일반 분양가를 좀 더 높게 분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초과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청산 단계, 마지막 청산 단계에서 소유자분들한테 지급이 됩니다. 즉, 저희나 뭐 신탁사나 다 마찬가지지만 수수료 이외에는 초과 이익 같은 거는 다 당연히 저 주민분들한테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금 25분, 정확히 25분입니다. 일단 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튼 뭐 이 까치마을 여기 미금역 주위의 이 살기 좋은 단지에 앞으로도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KB부동산 신탁의 박종우 과장입니다. 네, 우선 토요일 오후에 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소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저희가 이렇게 설명회를 참석할 수 있게 자리를 준비해주신 주민대표의 감사 인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KB 부동산 신탁이 어떤 회사고 어떤 업무를 진행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노후계획 특별법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재건축 사업이란 경기 기반이 양호한 지역에서 지금 재건축을 사업을 하는 것을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고요. 우선은 재건축 사업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에 계신 소유자분들이 현물 출자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동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사업비가 당연히 필요하고 이 막대한 사업비는 결국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신축 분양으로 이 사업들이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재건축 사업은 저희가 정비계획부터 진행한다고 하면은 최소 9년에서 10년, 통계적으로는 길게 걸리면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리는 매우 장기적인 사업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런 재건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조합의 특징을 보시면 자본금이 없는 일회성 법인이고, 그리고 주민들이 대표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중 대표를 선출하고 이 대표가 임원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전에 말씀드렸던 조합은 전문성, 자금형, 투명성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이로 인해서 사업성 저하, 그리고 주민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특히 협력업체나 시공사한테 사업 주도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고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은 조합으로 추진하는 조합 임원의 배임 뇌물건들에 대한 사건들이 총 300건,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 소송건들이 약 2,000건. 그러니까 조합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6년 이후에도 최근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를 보시면은
지금 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들도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탁 방식에 대한 도입 배경입니다. 저희 신탁사가 정비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은 2016년, 그러니까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장에 참여가 됐습니다. 이 법제처의 개정 사유를 보시면은 조합이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들이 사업성 저하, 그리고 주민 등 갈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돼서 이런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신탁사가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개정 사유였습니다. 지금 현재 2016년 이후에 정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여의도, 그다음에 목동, 3본에서 지금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도에는 여의도인데요. 이게 빨간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고, 파란색은 조합 방식, 그리고 제 밑에 있는 진주 아파트 같은 경우는 미정인 건데,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단지 중 8개의 단지가 신탁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목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목동 1부터 14단지, 요새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월시험을 포함해서 약 반 정도의 단지가 신탁 방식을 채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3본에 있는 이제 금정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재개발 예정구역으로서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비구역이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정비 사업을 신탁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 채택을 함으로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사업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신탁이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부동산을 부동산 신탁사에게 신탁 등기를 하고, 이런 부동산 신탁사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부동산을 관리, 개발, 처분을 하고 그 이익을 수요자분들에게 돌려주는 법률 관계를 부동산 신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 방식에 대한 비교인데요. 이거는 지금 좀 비교표를 봐야 돼서 제가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 방식에 대한 비교는 크게 지금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는 조합, 그리고 공공시행자, 신탁사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조합 방식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 조합 방식은 조합, 공공시행자는 공기업, 신탁 방식은 신탁사고요. 지정 절차는 좀 명칭은 다 다르지만 결국에 과반수 동의를 통해서 여기다 예비 사업 시행자 혹은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 시행자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주도적으로 모두 다 사업을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원의 중요한 의사결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총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장점이 있고요. 공공시행자 방식 같은 경우에는 주민대표회의를 부정법에 의해서 위원장 포함해서 최대 25인까지 이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민대표회의 같은 경우에는 고정법에 따르면은 시공사의 추천 권한과 관리처분 계획에 들어가는 이주 관련 대책 외에는 별도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시행자 방식은 조합과 신탁 대비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비법인 이제 단체이긴 하지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주민대표 회의를 설립하고 주민대표회의와 협의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 등을 조합 총회와 똑같이 시공사 선정, 그다음에 각종 협력업체, 그다음에 자금 파입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모두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금 조달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미래 도시 펀드 조성으로 통해서 내년부터는 토지 사업비를 최대 200억까지 이제 조달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아직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정비 사업에서 특히 초기 사업비 외에도 나머지 사업비를 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순간은 착공 이후에 실질적인 공사비를 지급할 때부터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이전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현장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서구에서 만약에 미래도시 조성 펀드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사업비를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 미래도시 펀드도 아직 조성이 안 됐을 뿐더러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단지부터 결국에는 이 사업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거랑 비슷한 사업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초기 사업비 15억 원을 대여해준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도 15억 원 대여는 해주지만 6월이 넘어가면은 지금이 고가에 돼서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재건축 사업에서는 사업비를 적시에 투입을 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조성이 아직 되지도 않았고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한도가 찼을 때 우리가 원할 때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 조합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자금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업체 혹은 시행사의 대여금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은 사업의 주도권을 상실할 수 있는 리스크가 발생을 하고요. 공공시행자나 이제 신탁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금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시행자 방식이나 신탁 방식에서는 일정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합 방식은 조합원들이 주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런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비리나 이런 부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이 구제단지들이 같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고요. 공공시행자 방식이나 신탁 방식은 그거에 비해서 합리적인 의사 판단은 가능하겠지만 공공성이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신탁회사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서 예비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실 때 투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탁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총 인가된 14개의 신탁사가 있습니다. 그 신탁사 중에서도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신탁사는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신탁사 중에서도 지금 분량에 있는 사업을 참여했거나 혹은 다른 데 사업을 많이 참여를 해서 효과적인 수주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탁 방식에 대해서 장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 방식의 장점 첫 번째는 투명성입니다. 신탁사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리고 금융위원회 인가, 금융감독원, 그 다음에 금융투자협회관리감독 또한 성남시의 지정고시 관리를 받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투명하게 진행되고 모든 자료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 투입에 대한 사업비 조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개인별로 곡출을 하거나 혹은 용역업체 대여 자금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탁사가 자체 자금을 투입한다고 하면은 사업 지원 가능성이 감소돼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 지원 시 발생되는 영향을 보시면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됐을 때 혹은 사업 지원이 됐을 때는 약 52개월, 52개월 정도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렇게 사업이 지원됐을 때는 비례율은 26%가 감소하고 평균 부담금은 45%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수익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발생한다라고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는 발생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사업비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최소 몇 조 원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시공사의 공사비입니다. 시공사 공사비가 최근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80% 정도에 육박을 하는데요. 시공사가 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에는 분양이 안 됐을 때에 대한 분양 리스크, 그 다음에 조합 관리 비용, 이런 금융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모두 공사비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이런 신탁사의 자금 조달을 직접 조달하기 때문에 24년 재건축 평당 공사비 현황을 보시면
24년 기준으로 조합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사비 대비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사비가 약 11만 원, 11% 정도 절감이 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사업비 구조를 보시면은 총 사업비보다 신탁 방식으로 됐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비에 대한 대여 책임, 공사비 조달 책임, 이런 각종 리스크의 감소로 인해서 전체 사업비가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줄어든 사업비는 당연히 추가 이익으로 발생해서 이 수익은 신탁사가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소유자 여러분들께 환원시켜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C가 조금 불안정한 것 같은데요. 요 추가 이익 발생은 신탁사가 가져가지 않고 소유자 여러분들께 환원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탁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된 개발 사업 노하우를 축적을 한 회사로서 안전성과 전문성을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최근 동향을 보더라도 신탁사 특례 방식이라든지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신탁사가 이 정비 사업에 원활히 사업을 참여하고 주택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또 많은 질문을 주실 건데요. 저희가 설명회를 하다 보면 많은 질문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설명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신탁사가 내 재산을 뺏어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저희는 금융투자업법에 따라서 인가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신탁법에 따라서 저희는 신탁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신탁한 재산은 신탁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많이 질문 주신 내용들이 신탁사가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을 주신데요. 신탁사는 사업 진행 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다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가 절대 마음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탁을 하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 후에도 여러분들이 소유권 재산을 행사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소유권 행사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취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면서 추가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거는 신탁사가 추가 이익에 대해서 가져간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절대 신탁사는 여러분들과 초기에 사업을 추진하며 신탁계약에 정해진 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이익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 부동산 신탁은 KB 금융지주에 속해져 있고요. KB 금융지주의 100% 필자회사입니다. 신용등급은 A, NCR은 900%, 수탁권은 저희가 지금, 신탁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약 50조 원입니다. KB 부동산 신탁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B 부동산 신탁은 KB 금융지주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KB 부동산 신탁뿐만 아니라 KB 부동산 신탁을 선택하시면 KB 금융지주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지금 도시정비사업본부, 그다음에 도시정비 1, 2부 해서 약 전문 인력들이 약 20명 정도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20년 한 기관도 있고 시공사, 도시계획업체, 각종 시공사뿐만 아니라 각종 경력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모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도시정비 본부는 대표사장 직속 부서로서 대표이사가 직접 관리하는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 사업 본부뿐만 아니라 전략, 회계, 법률, 군법, 그다음에 리스크, 기술지원부 각종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부서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 도시정비 사업 본부 직원뿐만 아니라 KB 부동산 신탁의 조직에 필요한 모든 사업에 필요한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고 필요 시에는 이 인력들이 사업을 지원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정비 사업은 뭐 성수동 장미 아파트부터 엊그저께 저희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은 목동 14단지까지 서울, 뭐 여의도, 군포, 성수동, 목동, 뭐 구로구,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시적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수동 장미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분양을 완료한 아파트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도시민 주거 환경 정비법이 개정이 되고 신탁자가 처음으로 사업 시행자를 했던 첫 번째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약 14년 동안 주요 작동으로 인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신탁 방식으로 사업 전환 후 인허가는 약 3년 만에 완료를 했고 지금은 착공 및 분양까지 완료한 사업장으로서 최근 1년간 서울 내에서 분양한 단지 중 최고 분양가 7,371만 원으로 분양을 했고, 고층 기준으로는 약 평균 8천만 원 정도까지 분양한 최고가 분양 아파트고요. 평균 경쟁률은 68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저희고 KB부동산 신탁은 여의도의 공작 아파트와 한양 아파트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지역 내에서 최초로 신속 통합 정비 계획을 고시받고 시공사 선정을 완료한 사업장이고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여의도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도 지역 2단계 상향, 3동에서 일반 상업 지역으로 2단계 중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진행해야 되는 특별 정비 예정 구역도 이 정비 계획을 이제 저희가 수립하는 단계인데 2단계 중상향을 통해서 사업성이 매우 대폭 개선되었고 이 이익을 모두가 소유자들한테 돌아가도록 되어 있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10월에 사업 시행 인가 예정입니다. 이건 이제 여의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탁사들이 진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이제 사업 추진 절차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여의도 한양 아파트와 공작 아파트로서 KB부동산 신탁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앞에 있는 아파트는 타 신탁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알겠지만 사업 시행자 지정이 KB부동산 신탁이 빠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 시행 인가 여의도 한양 아파트 인가 예정, 그다음 통합심의도 24년 12월에 신청해서 지금 여의도 내에서 KB부동산 신탁이 되게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목동 14단지는 서울대 신속통합기획 통과 및 정비구역을 최초로 받았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현장이고요. 분정역 3번도 약 2년 만에 사업시행과 접수를 했고, 하얀주공, 광명 하얀주공은 대규모 통합단지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구정법 승례 조항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로 우성도 정비구역 지정 완료를 했고요. 앞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현장들의 이제 시공사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 우리나라 메이저 현장을 모두 다 조성을 시켰고, 메이저 시공사뿐만 아니라 하이엔드 브랜드인 DH, 워치에드, 서민. 그러니까 단순히 메이저 현장이 아니라 메이저 현장에 메이저 시공사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시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노후계획 도시특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나 우리 사업 현황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내용은 2차 지금 작년에 이제 선도지구를 지정을 했고 우리 단지는 그때 참여는 하진 않았지만 2차 정비 예정 구역을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회를 부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토부 자료나 지난 19일날 성남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번 2차 특별 정비 예정 구역 선정도 성남은 12,000호입니다. 선도지구도 12,000세였거든요. 12,000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선도지구 지정하고 동일합니다. 2차 특별 정비 구역은 커턴의 경쟁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이번에 2차 특별 정비 예정 구역에 선정이 되면은 우리는 정비계획 수립을 해서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고 정비계획 수립이 안 되면은 아예 이거는 없어지고 다음 파트에 다시 3차, 4차, 5차로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즉 2차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을 진행을 하실 거면은 무조건 여기 계신 주민 대표 회의를 최대한 잘 협의를 하셔갖고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전략을 잘 짜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2차 특별 예정 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성남시에서 발표한 자료는 뭐 30년, 31년 정도의 사업이 준공이 된다라고 봤는데, 저희가 많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면은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이제 예상 일정은 지금 저희가 여기 와 있습니다. 특별정비구역 가이드라인 발표. 지금 성남시에서 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엔 2차 특별정비 예정구역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기부 탄압이라든지 배점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지에 대한 세부 지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나온다고 하면은 내년 초에는 특별정비계획 계획서 작성 및 제안서를 제출을 하고, 그 제안서 제출된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예정구역 11,000세대를 선정합니다. 또 내년에는 이제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가 될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저희가 건축시민 및 통합시민, 사업시행인가가 27년, 그다음에 관리처분인가 28년, 이주 철거 착공은 29년, 준공 및 청사는 약 2033년 정도의 예상 일정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한다면 뭐 정비업체, 설계, 회계, 법무 등 분야별 전문업체 선정을 통한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일정에 따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관련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대관 업무를 통해서 용도지역 변경, 기반시설 등을 빠르게 수립해서 정비 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뭐 성수동 장미라든지 의정 행정 사례를 통해서 1호 시민 통과로 최선에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 문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 단지는 조합에 대해서 일단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민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조합 방식이 있었으면 조합 방식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조합하시려는 분, 뭐 LH, 그 다음에 신탁사에서 저희 신탁사 한 7개 전화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고 싶은 회사들은 다 참여하셔라. 그래서 주민들한테 다 평가받고 주민들한테 선택이 되면 저는 저 입장은 그냥 예비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뭐 조합이 됐든 LH가 됐든 뭐 KB가 됐든 어쨌든 주민들이 보시고 능력이 된다고 판단해서 선택하면 그걸로 그냥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뭐 없어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배제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시겠다는 분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 방식이 오늘 없었던 거니까 저희가 나가도 그런 건 아닙니다.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회의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 뭐 오십시오, 누구 가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장벽도 없고요. 저희 카페도 마찬가지로 카페 지금 뭐 회원 특별히 저희 통제 안 합니다. 가족분들 얼마든지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가입하셔도 되고요. 통제 안 하니까 저희 정보 통제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얻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면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 다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제 2개사 투표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전에 공지해둔 대로 주민들의 투표 70% 그리고 그거를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을 따로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 30% 정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모집을 계속하고 있는데 잘들 참여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한 지금 모집된 인원이 한 7명, 6명,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당초 했던 목표는 한 15명 정도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내지는 가족분들 중에 토지 등 소유자 가리지 않습니다. 거주하시는 분은 얼마든지 되니까 가족들 분 중에 좀 이런 관련 전문가들 계시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평가단은 뭐 다음 주까지 의견을 주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니까요. 전문적 평가단 의견 집계는 다음 주, 마지막 주 한 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좀 일정을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